자,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만났어요. 1장 행정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1장 이론과 1장의 행정이론과 2장의 정책이론은 이제 행정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행정학을 만났을 때 그 행정학에 대해서 행정이란 무엇이냐, 정책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알아나가는 그러한 단계가 1장과 2장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이 행정 이론에서 행정의 이해야, 행정의 이해. 행정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행정학인데, 행정을 배우는 거니까 행정학인데 도대체 그러면 이 행정이 뭐냐? 요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의문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정의 개념부터 우선 보겠습니다. 자, 행정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활동이야, 액션인 거죠, 움직임. 그런데 그 움직임의 목적이 뭐다?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이야. 목적인 거죠. 공공가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공가치. 공공가치는 개인의 사익, 개인의 가치, 개인이 추구하는 각자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구성원들 모두가 규범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를 우리가 공공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공공가치라고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공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익.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행정의 목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익이라고 하는 건 또 뭐야? 공익근무요원을 공익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줄임말로. 그 공익근무요원에서 공익이 뭐야? 이거는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의 이익이야. 어떤 특정한 계층, 특정한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모두의 이익을 우리가 공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행정의 가치 이야기할 때 그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 그런데 이 행정의 의미는 좁은 의미의 행정과 넓은 의미의 행정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봐요. 행정의 의미를 보시면 좁은 의미의 행정과 넓은 의미의 행정. 자, 좁은 의미의 행정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좁은 의미의 행정은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과 물자를 관리하는 정부의 활동이야. 정부가 하는 일이다, 이거는. 행정은 그렇게 보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과 경영을 구분하면서 행정을 우리가 공행정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 민간이 하는 행정을 우리가 사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 좁은 의미의 행정은 공행정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넓은 의미의 행정은 지금 여기에서도 말하지만 모든 대규모 조직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야. 모든 대규모 조직이니까 지금 이거는 공조직도 들어가지만 사조직도 들어가겠죠. 그죠? 공조직, 사조직 가릴 것 없이 모든 조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관리 기술이나 인간의 협력을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행정도 들어가고 사행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정학에서 배우는 행정은 좁은 의미의 행정이냐, 넓은 의미의 행정이냐? 우리가 배우는 행정은. 우리가 배우는 행정은 요 좁은 의미의 행정. 정부가 하는 일을 배우는 거야. 정부가 하는 일. 근데 이제 우리 그 고등학교 때 공부 조금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정부도 좁은 의미의 정부가 있고 넓은 의미의 정부가 있잖아. 기억나시나? 기억나세요? 자, 국가의 권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입법, 그 다음 사법, 그 다음 행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입법은 뭘 입법이라 그래?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일을 담당해요. 의회에서 담당하지. 우리나라는 이제 국회에서 담당을 하는 거죠. 사법은 그 법률을 적용해서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일들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원에서 이 일들을 한단 말이지. 그지? 행정은 뭘 행정이라고 얘기해? 법적인 상황에서 행정은. 우리 이제 행정법 시간에 이거는 배우실 거예요. 행정법 시간에 배우실 텐데 그 법률을 집행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집행하는 일. 그러니까 제도라든지 뭐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그 법률을 이행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가 담당한다고? 정부가 담당한다고.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이제 행정부가 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좁은 의미의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 가운데서 행정부를 이야기하고 넓은 의미의 정부는 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한 개념. 이걸 넓은 의미의 정부라고 얘기해. 그럼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정부는 좁은 의미의 정부야, 넓은 의미의 정부야? 아까 앞에 건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도 역시 좁은 의미의 정부. 행정부의 활동인 거야. 행정부의 활동. 그러니까 입법부나 사법부는 행정부의 밖에 있는 조직들인 거지. 나중에 우리 이제 뭐 행정 통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정부의 내외를 구분하게 될 때는 항상 행정부를 기준으로 행정부 밖에, 행정부 안에 이걸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행정의 주체 볼 때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부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부가 하는 활동이라고 봤었단 말이지. 근데 오늘날에는 이 행정의 주체가 여럿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혼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지 않아. 정부도 하고 준정부 부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3섹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와 민간의 중간에 있어서 민간처럼 자유롭게 활동은 하지만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기구들을 우리가 준정부 부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기업, 뭐 시민단체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준정부 부문에 해당이 되는 거고. 다음에 민간 부문. 민간 부문은 이제 일반 사기업 얘기하는 거죠. 민간 조직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준정부 부문, 민간 부문 요 세 개체가 서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행정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나중에 뒤에서 이제 뭐라고 볼 거냐? 거버넌스라고 볼 거야. 옛날에는 정부 혼자서 뭐 모든 일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주체였지만 지금은 이제 어떤 행정을 하는 데서 판단의 주체가 정부뿐만이 아니고 준정부 부문이나 민간 부문 여러 개체들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뉘느냐? 행정의 분류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죠. 자, 대상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일단 직접적으로는 국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뭘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통제하는 이 같은 기능들이 이제 행정이라는 거, 직접적인 기능인 거죠. 그러니까 국방, 외교, 치안 같은 것들은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같은 행동들이지. 그런데 모든 행정들이 전부 다 정부가 국민한테 이렇게 직접 영향력을 주지는 않아. 중간에 공무원들을 끼고 있죠.
공무원들을 끼고 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국민에게 어떻게 하도록 움직이는 기능들이 더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어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공무원 조직들을 만들고 인사를 어떻게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이 같은 기능들도 담당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기능들이 이제 간접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 목적에 따라서 행정을 구분할 때는 소극적인 기능과 적극적인 기능으로 구분을 해. 자, 소극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 외교, 치안 등 질서 유지 및 사회 안정 기능을 강조한다. 그랬는데 이 소극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상태보다 나빠지지 않도록 현상 유지를 하는 기능이야. 지금보다 나빠지지만 않으면 돼.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적극적 기능이라고 하는 건 배분, 규제, 재분배 등의 사회 변동 기능이다. 사회 변동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현상 유지가 아니라 더 나은 상태, 더 나은 상태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발전을 추구하는 그러한 상황인 거지. 그래서 이런 소극적 기능은 국방, 외교, 치안과 관련된 법령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법만 지키면 되는 거야. 뭘 따로 할 게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법에 규정이 된 대로만 지키면 돼. 그래서 입법국가 시대에 강조가 된 개념이지만 이 적극적인 기능은 행정국가 시대에, 그러니까 행정부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법도 만들고 이제 정책을 추진해 나가던 그러한 시대에서는 이 같은 행정의 적극적인 기능이 강조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성질에 따른 분류. 이거는 그냥 읽어보셔도 돼요. 읽어보셔도 돼요. 규제 기능. 나중에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빡세게 볼 거야. 그러니까 따로 지금 안 보셔도 돼. 규제 기능은 법에 근거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우리가 규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권리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못하게 막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의무를 부과한다는 얘기는 뭐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끔 만드는 이러한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규제 기능이고, 다음에 지원이나 조장 기능이 있어. 지원 조장 기능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분야 사업이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활동들이에요. 뭐 장려하기 위해서 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뭐 어떤 물질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 다음에 최근에 이제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국가에게 강조가 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정 중재 기능입니다. 이 조정 중재 기능은 중간자의 위치에 서 있는 거야. 중립적인 위치에서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와 갈등 상황들이 나타났을 때 그 갈등의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능이야. 누구의 편을 드는 게 아닌 거지. 그러한 기능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신공공관리론이 등장하면서부터는 기업 행정이라고 하는 것도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받은 세금 가지고서 세금을 활용해가지고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들을 한단 말이지.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직접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정부 기업은 정부기업 예산법에 보시면 4가지가 있어요. 우편사업, 우체국 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왜 편지 보내고 뭐 이렇게 그 우체국 택배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국가 수익 사업인 거야. 그런 일들도 한다라는 거야. 성질에 따라서는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음에 이제 국가 발전 단계에 따라서 행정을 구분하면은 이제 국가 형성 단계, 국민 형성 단계, 경제 발전 단계, 참여 단계, 분배 단계 이렇게 5개로 구분이 되는데, 이거는 국가가 형성이 된 다음에 국민이 형성이 되는 거고, 국민 형성이 되고 나면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고 나면 참여 단계에 이르고, 참여가 이루어지고 나면 분배가 이루어지는 이 같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국가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
여기에 이제 따라서 이 나라가 뭐 개발도상국이구나, 후진국이구나, 아니면 선진국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나 국민이 형성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6.25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 뭐 더 나아가서는 앞에 나아가서는 이제 그 일제로부터 광복을 얻은 다음부터 바닥부터 시작을 해온 사람들이잖아. 국가나 국민은 형성이 되어 있었지만 경제 발전이 굉장히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한동안 우리나라는 이 경제 발전이 굉장히 핫 이슈였던 때가 있었죠. 6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그냥 눈만 뜨면 그냥 경제 발전을 계속해서 외쳤던 그러한 때들이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회가 굉장히 막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신경도 안 쓰던 것들, 옛날에는 신경도 안 쓰던 얘기들을 지금 막 해. 그거는 그때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시간이 바뀌면서 문제가 된 거냐? 아닌 거야. 뭐 얼마 전에도 보니까는 그 공군 부대에서 그 이해람 중사 사건이 났던 그 부대에서 또 다시 지금 뭐 자살 사건이 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도 어마무시한 성추행과 비리들이 있었던 게 확인이 됐잖아. 그럼 그런 어떤 성범죄의 문제들은 요때는 없다가 지금에 와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냐? 아니야. 그 전에도 성범죄는 있었어. 지금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약하지 않았어. 그러나 그 부분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뭐야? 우리의 목표는, 국가의 목표는 경제 발전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 발전과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삼시세끼 밥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라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인권의 문제라든지 무슨 뭐 복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소한 문제로 취급을 받았던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삼시세끼 밥 굶을 걱정을 안 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소외된 모든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생각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형평성이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전에는 관심을 갖지 않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이 같은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발전 단계에 따라서는 이렇게 행정이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영역 기준에 따라서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 국방이나 외교 기능, 경제 기능, 사회 기능 각각의 내용들이 나오죠.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만 두셔도 돼. 국가 존립을 위해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거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고 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방 외교가 필요한 거고, 기본 경제 활동을 보장하면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경제 기능도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들도 담당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 뭐 더 나아가서는 교육 문화 기능, 환경 통제 기능, 또 최근에는 이제 인권 기능이 강조가 되고 있죠. 모든 국민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는 조금만 보장하고 누구는 많이 보장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 눈도 못 뜨는 갓난 어린아이부터 이제 내일 모레 100세를 앞두고 있는 99세 뭐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인권은 동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 요즘에 보면은 그 드라마에 장애인들이 포커싱이 돼가지고 나오는 드라마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뭐 예전에 우리들의 블루스도 그렇고, 지금 뭐 그 무영우 변호사도 그렇고, 다 이렇게 그 장애인들이잖아. 근데 그들이 이 자신의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와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잖아. 그들을 그런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지.
예전에 내가 그 어디에서 그 저기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거기 영상에는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인도였나? 인도였을 거야. 인도의 어떤 여성인데 31살짜리 여성인데 키가 70cm인가 그래. 굉장히 미니야. 그러니까 요만한 사람인 거지. 요만한 사람인 거야. 책상에 올려놓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인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각종 활동을 하면서 이제 방송도 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인지가 좀 높아졌어.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제 그 어떤 방송국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물어봐요.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그러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면 전부 다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본다는 거야. 아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 사람을 처음 만나면 아우 안녕 들어볼 것 같아. 가벼우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나이가 31살이라고 성인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누가 허락 없이 자기의 몸을 만지는 거 싫다는 거지. 이거는 이제 성추행과는 별개로 누가 뭐 터치를 한다든지 만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는데 내가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 이게 자기는 너무 싫다는 거야. 그 영상을 보고서 내가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 아,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멀었구나.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사표현의 정도가 부자연스럽더라도 그것을 묵묵하게 참아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인권이라고 하는 게 보장이 되려고 하면 요즘에 이제 국가에서 강조가 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그러면 행정과 비스무리하게 생긴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 나중에 우리 행정학에서 우리 배우겠습니다만은 행정학에 이해해서 배우겠지만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서 파생이 된 내용이에요. 정치를 연구하던 정치학에서 행정은 정치와 달라.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가지고 빠져나왔거든. 19세기 후반에. 그러면 이 정치와 행정은 어떻게 다르냐? 요거를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정치는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가치 개입적인 행위야. 그러니까 정치는 가치 개입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 행위 자체가 그 행위 속에 나름대로의 목적이나 이 의도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야. 가치 개입적인 행위라는 건. 그래서 국민들에 의해서 국가의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고 또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성을 확보하고 또 가치성, 규범성, 문제 지향성, 처방성, 기술성, 실천성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 뭐야? 투영하고자 하는 가치들이 들어가 있는 행위라는 거야. 들어가 있는 행위. 자, 그런데 행정은 반대야. 이 결정이 된 행위를 그대로 실행에 옮겨서 지금 이 결정 때 담겨져 있는 가치가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러려고 하면 이 행정이라는 행위에서 별도로 가치가 투입이 돼야 돼, 안 돼? 투입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행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치 중립적인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대로 해야 되는. 이 같은 상황들을 강조하는 거지. 그래서 정치와 행정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치는 가치 개입적인 행위이지만 행정은 가치 중립적인 행위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일단은 퍼펙트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을 찾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결정 상황에서 들어간 가치를 그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 제대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 이게 행정의 관점이라는 거죠. 행정이 그 자체로서 또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여기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능률성이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같은 움직임이 행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와 행정을 이제 따로 구분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사실성, 과학성, 인과성, 실증성, 기술성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요거는 이제 뭐 참고적으로 보셔도 되고, 지금 여기에서 강조가 되는 건 정치와 행정이 다른 이유는 뭐다? 정치는 가치 개입적인 행위고 행정은 가치 중립적인 행위다. 이렇게 구분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와 행정이 다르다라고 보는 이론을, 이렇게 다르다라고 보는 이론을 우리가 정치-행정 이원론이라고 얘기를 해. 정치와 행정은 근원이 두 개야. 근원이 두 개. 그래서 행정은 정치와 다르다고 보는 거지. 행정의 전문성이나 중립성을 강조하는 행정관리설의 입장이라고 얘기해요. 이 행정관리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치-행정-이원론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정치-행정-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다음 중 행정관리설의 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은 행정관리설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뭐를 연상해야 되는 거야? 정치-행정-이원론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고전행정, 전통행정, 기술행정 뭐 이렇게 명명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에 대한 어떤 통제 그리고 법의 지배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활동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이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 어떻게 그대로 구현이 되어서 그 법의 정신을 살리느냐, 요거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법률과 정책에 충실한 집행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제 규범적 처방적인 이론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이론으로 제시가 돼요. 그래서 1880년대 미국 공무원 제도 개혁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1880년대 미국 공무원 제도 개혁은 나중에 이제 뒤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1883년에 펜들턴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펜들턴법. 이 펜들턴법에서는 이제 강조가 되었던 것이 실적주의나 공무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과거에는 어땠단 얘기야? 그러면 17세기라든지 이 당시에 뭐 미국 사회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국이 만들어진 게 이제 18세기 중반이니까 한 100년도 안 돼가지고 100년 조금 넘어서 지금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미국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았다는 거지. 왕의 말이 법이고 왕의 말이 곧 규칙이야. 왕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떤 객관적인 어떤 시스템이 없어.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내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지. 우리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도 봐. 취임 딱 하시자마자 휴일에 빵 사 먹으러 갔다가 엄청나게 욕먹잖아. 대통령은 뭐 빵 사 먹지 말란 법 있어? 사 먹을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이 다수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하면 누굴 시켜가지고 사오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참아야 된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 왜 그래? 민주주의 시스템은 객관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펜들턴법이 그걸 만든 거야. 아무리 왕이 마음에 들었어도 그 사람의 경력이나 능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뽑아야 되고, 공무원들은 왕한테 충성해가지고 왕의 마음에 들게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중립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이 이 18세기 후반의 일이에요.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이 학문적으로 등장한 것보다는 다소 조금 앞선 일이기는 하지만 그 비슷한 시기에 미국 행정이 이 같은 정치와 다른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같은 움직임들이 쭉 자리매김을 하다가 여러분들도 이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1930년대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경제 대공황은 뭐였어? 정말 국가적일 수도 없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였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올스톱이 딱 돼버린 이 같은 상황에서 이 같은 국가 차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논의하다가 보니 야, 이거 굳이 정치하고 행정을 이걸 나눠야 되냐 이거? 이런 입장들이 나오게 되니까 어차피 결정이 된 대로 집행이 될 거면 야, 정말 잘 할 거면 집행하려고 하는 애들이 결정에도 참여해가지고 결정 과정에 들어와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집행하면 되잖아. 굳이 이 정치와 행정을 나눌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행정은 정책 집행뿐만이 아니라 정책 형성, 다시 말해서 정책의 의제를 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일까지 전부 다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고전 행정학, 기능 행정학이라고 언급을 해. 이 정치 행정 이론론에서의 정치 행정의 관계는 어차피 정해진 대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또 집행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다른 결정을 낳게 하는 이 같은 관계라는 거지. 그래서 이 당시의 정치행정 이론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치와 행정은 정합적이고 연속적이고 순환적인 관계다. 이렇게 강조해. 계속 정치가 행정을 불러오고 행정이 다시 정치를 불러오는 이 같은 관계들이 지속적으로 순환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상황이니 굳이 이거를 갈라놓는다라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특히 국가 위기처럼 좀 신속하고 좀 강력한 어떤 통치가 강조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정치행정 이론론이 주 핵심이 된 거지. 그래서 행정의 전문성 강화도 물론 중요하죠. 위기에서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해서 대응 필요성 때문에 등장을 해. 나중에 이제 역사에 대해서 그 행정학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겠지만 정치행정 이론론이 등장을 했을 때는 다들 이 국가 차원의 위기가 있을 때였어. 그런데 그러면 정치와 행정을 나눌 필요가 없다. 그랬으면 행정은 도대체 어디에 해당이 돼? 결정과 집행 가운데서 행정의 몫은 어디야? 이걸 놓고 봤을 때 갸우뚱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 정치행정 이론론에서는 행정학 자체의 정체성의 위기가 초래가 되기도 해요. 행정도 도대체 뭐냐 너?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과 정치행정 이론론의 관계, 요것을 이제 우리가 좀 구분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한 개념이 신정치행정 이원론인데 새롭게 등장한 정치행정 이원론이야. 이게 정치행정 이론론으로 다시 왔다가 다시 이제 위기를 벗어나면서 정치행정 이원론이 등장을 했는데 이 새롭게 등장한 정치행정 이원론은 맨 처음에 등장한 정치행정 이원론하고는 좀 다른 모습인 거야. 다른 모습. 왜 다르냐? 신정치행정 이원론이 기존의 정치행정 이원론과 다른 것은 행정의 정책 결정 참여를 인정했다라는 점이야. 집행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는 거지. 기존의 고전적인 정치행정 이원론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잖아. 어떠한 가치도 담지 말아야 되고 그냥 결정이 된 대로 집행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정치행정 이원론은 그렇지가 않았다고. 정책 결정을 인정해. 왜 그랬을까? 자, 행정의 정책 결정을 인정했다라고 하면 이건 정치행정 이론론의 관점으로 보는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질문 그런 거 되게 많이 받거든. 행태주의의 입장, 이 행태주의는 정치행정 이론론입니까? 이원론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 되게 많은데 겉으로 봤을 때는 이론론이야. 왜? 행정의 정책 결정을 인정했으니까. 그런데 이 목적은 보다 정확한 집행을 목적으로 해. 그 결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해가지고 정확하게 집행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집행자가 결정 단계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집행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원론의 입장이지만 보다 정확한 집행을 목적으로 행정의 정책 결정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기존의 정치행정 이원론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뭐 행태주의적인 접근법이나 행태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나오겠지만 이 행태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입장이었느냐면 행정을 관찰을 할 수 있다고 봤어.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봤어. 그래서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야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이론적인 상황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 않으면 이 지금 모든 행정 이론들은 그냥 듣기 좋은 속담인 거야. 그래서 이 행태주의를 강조했던 사이먼 같은 경우에는 이 과학적으로 행정을 검증해보자. 그래서 이 논리실증주의를 앞세워가지고 가치와 사실 가운데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해가지고 가치를 연구 대상에서 빼고 사실만 연구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 그러니까 행정학의 연구 범위를 사실 영역에 한정했다. 가치를 제외했다는 거지. 왜 그랬을까? 사실은 관찰이 가능하잖아. 관찰, 측정이 가능해. 근데 가치는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 관찰, 측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연구 대상에서 뺀 거야.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행태주의 입장은 행정의 과학화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도 받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무슨 결정을 할 때 눈에 보이는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결정하는 게 더 많아?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게 더 많아? 가치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게 훨씬 더 많잖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행정학의 발달에 기여하지는 못해. 그러나 행정을 과학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만큼은 조금 높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신정치행정 이론론입니다. 신정치행정 이론론이 아까 우리가 봤었던 정치행정 이론론과 또 어떻게 다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이 신정치행정 이론론은 1970년대 그 석유파동을 기점으로 1970년대에 석유파동이 두 차례 일어나거든요. 73년도에 한 번, 79년도에 한 번. 석유파동이 이제 두 차례 일어나는데 또 이제 석유파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국가적인 위기가 도래하게 된 거야. 여러분들은 그때 뭐 생기지도 않아서 잘 모를 거야. 배럴당 5달러 하던 원유가 갑자기 6배를 치솟아. 원유 가격이 6배가 치솟아. 그럼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들도 그 수입하는 원유 가격들도 엄청나게 폭등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어느 정도 올라야지 이게 지금 그렇다고 치지. 지금 우리나라 그 원유 가격이 지금 그 휘발유 가격이 지금 리터당 한 우크라이나 사태 일어나기 이전하고 비교해보면 한 400원, 500원 지금 올랐거든. 그 정도 올라도 지금 막 난리가 나는 판인데 6배가 올랐어. 6배가. 뭐 엄청난 위기가 온 거지. 그래서 이때의 이 신정치행정 이론론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때의 이 신정치행정 이론론은 기존의 정치행정 이론론과 어떻게 다르냐.
기존 정치행정 이론론은 입법 우위의 이론론이었어. 그러니까 의회에서 만든 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정과 그러니까 의회에서 결정하고 행정부가 집행을 하게 되면 핵심 키를 누가 쥐고 있는 거야? 입법부가 쥐고 있는 거지. 그런데 신정치행정 이론론은 행정부 우위의 이론론이야.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행정부가 뭘 어떻게 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우면 입법부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법을 만들어줘. 그렇게 해가지고 행정부가 이끌고 나가는 거지. 왜 우리나라도 왜 그 경부고속도로 만든다고 할 때 뭐 경부고속도로 만드는데 무슨 뭐 몇 년이 걸리네 막 그랬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막 불도저처럼 밀어붙여가지고 1년 반 만인가 만들어가지고 되게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책들을 만들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래? 그랬을 때 입법부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법들을 만들어주는 이런 보조의 역할들을 해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의 기존의 정치행정 이론론과 다른 신정치행정 이론론의 특징은 일단 행정우위의 이론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행정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이 되고 행정에 의해서 입법이 이루어지는 이 같은 움직임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정책하고는 다른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에 이제 1970년대 이후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다양성들이 확보가 되면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게 이제 신행정론이야. 신행정론. 자, 신행정론이 나왔으면 이제 구행정론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옛날의 행정과 지금의 행정은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정치행정 이원론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정치와 다른 행정의 특징은 정치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신행정론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요청하고 또 다양한 세력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야.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었어, 어떤 법을 만들었어가 아니라 제도나 법 어떻게 되든지 상관은 없는데 문제만 해결해. 이렇게 문제 해결을 사회 문제 해결을 핵심적인 목표로 삼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형평성을 강조하는 입장들, 그러니까 사회에 좀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입장들이 강조가 된 것이 이제 신행정론의 입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와 행정의 관계들을 살펴봤어요. 뭐 최근에는 신공공관리론과 뭐 뉴 거버넌스가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행정학의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좀 세게 설명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이 내용을 보면 아 이게 그 내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오늘날의 경향은 뭐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다. 이거는 뒤에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똑같은 내용들, 그러니까 행정과 비슷한 내용 중에 하나로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경영이야. 경영. 우리가 이제 사행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영이죠. 그래서 이 행정과 경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행정관리론의 입장과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이 조금 달라요. 행정관리론, 아까 얘기했던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이지. 이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과 경영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료제를 도입해야 된다. 근데 이 관료제라고 하는 것이 기업 조직에서 운영이 되는 형태와 똑같은 형태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과 경영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기술적인 차이는 없다는 거야. 행정과 경영은 똑같은 방법을 쓴다라는 거지. 인사, 재무,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똑같은 방법을 쓴다는 거야. 그런 입장인 건데, 자,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은 자, 정부 실패 이후에 등장한 개념이거든요.
신공공관리론 나중에 이제 그 행정학의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여기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은 기존의 행정이 너무 방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의 경영 원리를 공조직에 도입하자. 공조직에 도입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자라고 보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행정의 경영화. 다시 말해서 기업 경영 원리를 행정에 도입하는 거야.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극복해 나가자라고 하는 입장들을 강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행정과 경영의 관점에서는 상대적인 입장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이제 일반론적인 관점과 차원론적인 관점이 있는데 일반론적인 관점은 행정을 목표 달성을 위한 협동행위로 파악을 했어. 협동행위.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서로 조직들이 서로 협동을 하는 점에 있어서는 행정과 경영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거야. 그런데 차원론적인 관점은 행정이 이 같은 협동행위를 하는 이유는 뭐야? 공공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거라는 거야. 공공문제 해결. 그런데 경영은 그렇지가 않잖아. 경영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움직이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민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지.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야? 행정과 경영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식은 똑같은데 수단은 똑같은 수단을 쓰면서 목적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론적인 관점은 똑같은 수단을 쓰는 거니까 이건 같은 거야 라고 보는 개념. 차원론적인 관점은 그 같은 방식을 쓰는데 수단을 쓰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은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차이점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뭐 핵심론적인 관점으로 행정은 국가의 활동이다. 공조직의 활동이라고 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경영이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다음에 이제 세이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런 법칙들이 나오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데 이 세이어의 법칙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잘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가끔 시험 문제 나오거든. 자, 이 세이어는 행정과 경영의 차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어. 행정은 모든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경영과 유사하다. 아리송하지? 이거 그러면 행정과 경영은 같단 얘기야? 틀리단 얘기야? 자, 행정은 모든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경영과 유사하다. 이 얘기는 거꾸로 설명하면 근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다르다는 거잖아. 다르다. 그러니까 사소한 부분들은 비슷한데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행정과 경영은 다르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경영과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행정과 경영을 같다고 본 거야? 다르다고 본 거야? 다르다고 본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차이점을 강조하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과 경영 간의 관계를 보시면 일단 공사행정 일원론과 공사행정 이원론으로 구분이 되는데 공사행정 일원론은 공행정과 사행정, 다시 말해서 행정과 경영이 근원이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사점을 강조하는 거죠. 아까 우리 행정관리설이 행정과 경영의 관계를 어떻게 본다 그랬어? 목표 달성 수단이라는 점에 있어서 행정과 경영은 유사하다. 이렇게 본 개념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공사행정 이론론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견해야. 다음에 공사행정 이원론은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을 강조해. 차이점을 강조한다. 뭐를 강조하는 거야? 공공성을 강조하느냐? 그렇지 않으냐? 이거를 보는 개념인 거지. 그래서 목적이 다르면 이건 다른 거다라고 보는 것은 정치행정 이론론의 견해인 거다. 그래서 행정이 가지고 있는 결정 기능과 가치 판단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는 점. 그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행정 이론론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견해, 공사행정 이원론은 정치행정 이론론의 견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시험에 보면 우리 이제 이 행정과 경영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행정을 이해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면 모든 것을 다 이해했다고 볼 수도 있어. 행정과 경영을 이해하는 측면에 있어서. 자, 그러면 행정과 경영이 어떻게 다른가를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목적이 너무 다르지. 행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만 경영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고. 이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업의 이익. 그냥 뭐 기업 소유주나 주주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특정인들의 이익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은 공익을 실현하는 거야.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다르고. 다음, 행정의 주체는 정부야. 지금은 뭐 여러 개체들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맨 처음에 행정이 시작이 됐을 때는 정부 혼자서 행정을 다 하는 거였어. 그런데 경영은 기업이. 근데 기업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무수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지? 정부는 자, 한 나라에 두 개의 정부가 있을 수 없지. 그러니까 정부는 어떻게? 공공재를 독점 제공하는, 독점의 성격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다수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을 한단 말이야. 경쟁. 자, 그래서 경영보다는 행정에서 X 비효율성의 우려가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X 비효율성이라는 건 뭐냐? 자, 이 X 비효율성은 재화나 서비스의 독점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 재화나 공급의 독점 공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우리가 X 비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난 가끔 그 이제 일 때문에도 그렇고 고속도로를 많이 타는데, 나는 비행기를 탈 때도 뭐 어느 순간인가 그런 환상이 좀 깨지긴 했지만, 비행기 타면은 기내식 먹는 재미에 비행기 탔고, 그 다음에 이 고속도로 타면은 휴게소 들르는 재미에 고속도로 탔었거든. 근데 이 휴게소의 음식 가격을 보면 조금 납득하기가 힘들죠. 납득하기가 힘들지. 좀, 야, 이거를 8,000원을 받는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 그지?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뭐 등산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산에 올라가면 꼭 그 산 정상에서 이렇게 사발면 이렇게 물 부어주는 할머니들 있잖아. 막걸리 이렇게 한 잔 파는 할머니들 있고. 도대체 그 사발면이랑 막걸리를 그 할머니는 어떻게 지고 올라오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막걸리 한 잔의 가격이 하여튼 터무니없이 비싸. 사발면도 마찬가지. 사발면도 마찬가지. 근데 따고 배짱으로 사람들은 그 돈 내고 그걸 사 먹고, 진짜 밑에서는 그렇게 안 먹을 것 같은데 그 돈 주고 그걸 사 먹는단 말이지. 왜 그래? 그거 아니고서는 다른 데서 그걸 사 먹을 데가 없어. 여기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독점 제공을 하게 되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독점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그 공급자가 그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고민을 할까? 안 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소비자들은 굉장히 비싼 가격을 주고 굉장히 낮은 퀄리티의 재화나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지. 야, 없는 것보단 낫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2007년도에 처음 유럽 여행을 갔어. 그래가지고
그 스위스의 융프라요흐를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스위스의 융프라요흐를 올라갈 거라 그랬더니 여행사에서 쿠 바우처를 하나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그 융프라요흐 올라가셔가지고 매점에다가 갖다 주면 사발면을 줄 거예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고서는 이제 잘 간직하고 올라갔어. 아 기차 타고 그 이제 산 정상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데만 한 3시간 걸리더라고. 올라가가지고 산 정상에 도착했어. 아, 바깥 기온은 영하 8도.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그곳에 가가지고 밖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을까 했는데 막 너무 춥고 바람도 세고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깥에 이렇게 코 잠깐 내놓고 있다가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다시 안에 들어왔는데 그 바우처가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매점에다가 줬더니 진짜로 그 농심 신라면 큰 사발을 주더라고. 융프라요흐에서. 그 외 저기 그 신라면 블랙 선전할 때 신라면 블랙 광고에서 그 장혁이 나와가지고 그 노래 부르잖아. 비행기를 타도 주고 뭐 융프라요흐를 가도 준다. 그게 사실이야. 융프라요흐에 가니까 신라면을 주더라고. 근데 나는 그렇게 해서 라면을 잘 먹고 내려왔어. 라면을 잘 먹고 내려왔는데 이제 얼마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 다시 이제 내 아는 친구 중에 융프라요흐로 올라간 친구가 있다고 하길래 야, 그 융프라요흐 가면은 융프라요흐 간다 그러면 그 라면 쿠폰 줘. 그거 가지고 사발면 먹어. 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줬지.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갔다 왔어. 야, 사발면 먹었냐? 그랬더니 먹긴 먹었는데 이제 쿠폰 안 주던데? 그러는 거야.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했어? 사 먹었지. 그러더라고. 안 사 먹을 수가 없어. 너무 춥거든. 안 사 먹을 수가 너무 춥거든. 그래서 얼마나 하디? 그랬더니 10,000원을 하더라는 거야. 우리나라 돈으로. 자,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주고 사발면 먹겠어? 안 먹을 거 아니야. 그런데 융프라요흐의 매점이 거기밖에 없어. 그러면 야, 씨. 냄비에다가 펄펄펄펄 끓여가지고 파 송송 넣고 계란 형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끓여도 지금 10,000원이면 비싸다고 할 판에 사발면에 물 부어주고서는 10,000원을 받는 거야. 이런 비효율성인 거지. X 비효율성은. 원래 이 비효율의 원인을 사람들은 몰랐어. 도대체 이런 비효율, 왜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지금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저렇게 질 낮은 서비스를 받냐? 이유를 몰랐거든. 그래서 이 비효율성의 앞에 미지수를 의미하는 X를 집어넣어가지고 X 비효율성이라고 명명을 한 거지. 근데 이제 나중에 이 학자들이 연구를 쭉 해봤더니 아, 그래. 이 비효율성은 독점이 원인이 된 거야. 독점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이 같은 상황들이 나온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경영에서도 X 비효율성은 나타날 수 있지만 독점의 상황은 행정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X 비효율성의 우려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행정은 엄격한 법적인 규제가 있어. 법으로 정해진 방법으로만 해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을 쓸 수 없어. 그런데 경영은 법적인 규제가 거의 없죠. 그냥 회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해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적인 법적인 규제가 적용이 안 돼.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행정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농구공에 공을 넣을 때는 슛을 넣을 때는 바닥에 공을 3번 탁탁탁 두드리고 넣어야 된다. 그러면 정말 탁탁탁 3번 두드리고 넣어야 돼. 근데 뭐 이제 징크스 같은 거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뭐 4번도 튀길 수 있고 5번도 튀길 수 있고 2번도 튀길 수 있고 그렇잖아. 2번 튀겨도 안 돼. 4번 튀겨도 안 돼. 꼭 3번만 튀겨야 돼.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도 네가 그때 공을 3번을 튀겼냐 4번을 튀겼냐 이런 거 가지고서 싸우잖아. 우리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싸울 때 절차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은 되게 웃겨. 그게 무슨 차이라고. 그게 무슨 차이라고? 근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키는 대로만 해. 시키는 대로. 이거는 시키기는 이렇게 시켰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되게 왜 공무원들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 영혼 없다고 막 이렇게 욕하죠. 근데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이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인 거야. 공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성도 마비를 시키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대접받는 거야. 공무원들이 대접받는 이유는. 그럴 수 있어? 여러분들? 너무 자신 있게 끄덕끄덕거리시는데 내가 나중에 지켜볼 거야, 내가. 내가 지켜본다, 내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자, 그래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대로만 해야 돼. 그러니까 경직성이 굉장히 크죠. 경직성이 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안 했다 소리 안 들을 정도로만 일을 하면 돼. 그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는 상관없어. 안 했다 소리 안 들을 정도로만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형식주의의 우려가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경직성이 굉장히 강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요즘처럼 이제 변화무쌍한 사회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없어. 그런데 기업은 그러한 법적 규제가 직접적으로 적용이 안 되니까 유연성을 바탕으로 해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을 하기가 상당히 쉬워지는 거죠. 다음에 행정이나 경영 모두 시민단체, 언론, 여론의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경영은 그냥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의 반응이 절대적인 거지. 그런데 행정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환경이나 정치적인 환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법과 제도가 구비가 되어 있는지, 또 그것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뭐 어떤 이념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행정과 경영은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치와 경영, 행정이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 행정이 정치와 어떻게 다르고 또 경영과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지금 뒤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심화 시간에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시간에 같이 안 보는 내용들은 심화 시간에 심화 시간에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행정의 주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 설명드린 이 행정을 누가 하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쉬었다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